12억이 사라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믿었던 가족이 가장 큰 배신자였다는 걸. 이 충격적인 사실의 시작은 1995년 제가 25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1995년 25살 때 미국으로 시집 왔습니다. 남편 민수 씨를 만난 지 1년 만이었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을 잡았던 저는 미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족도 좋아 보였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본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미국은 춥다. 그렇게 입고 다니면 감기 걸린다라는 말만 하셨어요. 인사도 없이요. 시어머니는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가난한 시절을 겪으셨다고 하더군요.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우셨대요. 민수 씨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 오기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견딜만 했어요.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 살지 않았거든요. 민수 씨와 저는 뉴저지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인마트에서 캐시어로 일했고 민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손주 봐주러 왔다면서요. 저는 반대할 수 없었어요. 민수 씨도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하셨어요. 요리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청소할 때마다 제대로 안 했다. 아이를 돌볼 때마다 내가 하겠다고 하셨죠. 임신 7개월 때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저녁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부엌에서 울면서 밥을 지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한 달 뒤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어요. 민수 씨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불평만 하셨어요. 애가 하루 종일 울었다. 기저귀 값이 너무 많이 든다.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민 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 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어머니 편이었죠. 엄마가 고생하셔서 그래.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2003년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고 실망하셨어요. 딸은 쓸모가 없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 쓸모없다니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인마트에서 매니저로 승진했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어요. 민수 씨도 건설회사에서 팀장이 되면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2005년에 뉴저지에 작은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집을 사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저는 독립하고 싶었지만 민수 씨가 엄마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죠. 2010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한국에 땅이 좀 있다. 그걸 내 이름으로 사면 어떻겠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으로 땅을 사겠다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국에 돈이 좀 있어. 그걸로 경기도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사면 세금이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사면 좋겠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엄마가 너를 믿으시는 거야. 좋은 기회잖아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계속 설득하셨어요. 나중에 너희한테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세금 때문에 내 이름으로만 해두는 거야.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분을 통해 경기도 화성에 있는 땅을 샀어요. 3억 원짜리 땅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서류를 보면서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나중에 우리 거구나. 시어머니가 드디어 우리를 인정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도 2015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제 이름으로 땅을 샀어요. 총 3군데였습니다. 화성, 평택, 김포. 모두 합치면 약 8억 원어치였죠. 저는 의아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지. 민수 씨에게 물어봤지만 그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열심히 모으신 거겠지라고만 하더군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인마트는 장사가 잘 됐지만 민수 씨 회사는 어려워졌어요. 몇 달간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한국 땅 중 하나를 팔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어요. 그게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팔겠다는 거야? 그건 내가 산 거야. 내 이름만 빌린 거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땅인데 제가 팔 수 없다니요? 어머님, 그럼 제 이름은 왜 쓰신 거예요? 세금 때문이라고 했잖아. 내가 뭘 안다고. 민수 씨도 저를 나무랐어요. 엄마 돈으로 산 거잖아. 당연히 엄마 거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이 내 것이 아니라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후였습니다. 2021년 어느 날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저는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한국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제로였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천만 원씩 입금됐다가 전부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저는 그 존재조차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된 한국 통장이 있었어? 민수 씨도 당황했어요.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곧 화를 내셨어요. 남의 방을 함부로 뒤지고 다니니? 예의가 없네. 어머님, 이건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제가 모르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너한테 주려고 모아둔 거야. 근데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썼어. 어머님, 여기 잔액이 제로예요. 총 2억 원 가까이 입금됐다가 다 출금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잠그셨어요. 저는 그날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30년간 제가 참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걸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2021년 그 사건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한국 통장. 2억 원이 사라진 그 흔적.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민수 씨는 저를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너무 파고들지 마.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땅 3군데,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미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이는 부동산 중개사였거든요. 미영아, 내가 한국에 땅이 있는지 확인 좀 해줄래? 땅? 어디에? 경기도 화성, 평택, 김포. 며칠 후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이상한데? 뭐가? 내 이름으로 땅 3군데가 등록되어 있긴 한데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저당권? 응. 누군가가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금액이 꽤 커. 총 5억 원 정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서류상으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거 사인 너 한 거 맞아? 미영이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대출 서류의 서명란. 거기엔 김수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미영아, 이거 내 사인 아니야. 그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을. 저는 즉시 민수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 5억 원. 민수 씨는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왜 그래? 그럼 이 서류는 뭐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 사인이 아니잖아. 수진아, 진정해.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자. 우리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만 내셨어요. 또 무슨 일이야? 어머님, 한국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던데 대출 받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왜 제 이름으로 받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나왔어.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내 이름을 쓴 거야. 제 동의도 없이요? 동의? 땅도 내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야?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머님, 그건 명백한 사기예요. 제 이름을 도용하신 거잖아요. 사기?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민수 씨가 저를 말렸어요. 수진아, 말 조심해.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편이야? 이건 명백히 불법이라고. 그날 저희 부부는 크게 싸웠습니다. 민수 씨는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어요. 엄마가 뭔가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다 갚으실 거야. 갚는다고. 5억이야.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인데. 엄마한테 계획이 있으실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범죄였습니다. 저는 다시 미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한국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 같아.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명예 도용이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영이가 한국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해줬습니다. 저는 화상 상담을 예약했어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수진님, 이건 명예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명의자인님께 책임이 있어요. 네. 제가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닌데요. 서류상으로 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님이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채무 책임은 님께 있어요.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것. 둘째, 시어머니가 대출금을 갚도록 설득하는 것. 고소요? 네. 하지만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한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을?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제가 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시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변호사가 뭐랬는지 알아?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대. 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이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한대. 민수 씨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갚으시라고 해야지. 당신이 해봐. 나는 더 이상 못해. 민수 씨가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을 회피하셨어요. 나중에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나중에 언제예요? 이자만 해도 매달 나가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터졌습니다. 2022년 1월, 저는 갑자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대출 연체 경고. 3개월 연체 시 법적 조치 예정. 시어머니가 대출 이자를 안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대출 이자 안 내고 계세요? 돈이 없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든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요? 어머님이 받으신 대출인데요. 명의가 내 거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제 이름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책임은 제게 떠넘기려고. 30년간 제가 참았던 모든 것들. 그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2022년 2월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락 없이요. 민수 씨가 일하러 나가고 시어머니가 친구분을 만나러 외출하신 틈을 노렸죠. 저는 시어머니의 옷장, 서랍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옷장 맨 위칸 낡은 가방 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한국은행 통장이 5개.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 예금주 김수진. 2008년 개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억 원 입금, 전액 출금. 두 번째 통장 예금주 김수진. 2011년 개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억 5천만 원 입금, 전액 출금. 세 번째 통장 예금주 김수진. 2014년 개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억 원 입금, 전액 출금. 네 번째 통장 예금주 김수진. 2017년 개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억 8천만 원 입금, 전액 출금. 다섯 번째 통장 예금주 김수진. 2020년 개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억 2천만 원 입금, 전액 출금. 총 7억 5천만 원. 제 이름으로 7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전부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는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한국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이었습니다. 2010년 화성 땅 매매 계약서. 판매자 김수진. 구매자 박영숙 시어머니. 2015년 평택 땅 매매 계약서. 판매자 김수진. 구매자 박영숙. 2018년 김포 땅 매매 계약서. 판매자 김수진. 구매자 박영숙.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땅을 시어머니가 다시 제 이름으로 자신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서류 조작, 명예 도용, 부정거래.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영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이거 봐. 나 완전히 당한 것 같아. 미영이는 사진들을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심각해.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야. 조직적? 응.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돈을 입금한 다음 그 돈으로 땅을 사. 그 땅을 다시 시어머니 이름으로 넘기고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완벽한 명예 도용이야. 저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30년간 나를 이용한 거야. 수진아, 이거 꼭 고소해야 해. 이대로 두면 너만 손해야.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한다는 게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마주했어요. 어머님, 이거 뭐예요? 저는 통장들과 계약서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게 뭔데? 제 이름으로 된 통장들이에요. 제가 모르는 통장. 총 7억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건 내가 관리해 준 거야. 관리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돈을 빼가신 게 관리예요? 너한테 줄 돈이었어. 근데 내가 돈 관리를 못하니까 내가 맡아서 관리한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통장이 텅 비어 있어요? 7억 5천만 원은 다 어디 갔어요? 투자했어. 투자요? 응. 한국 땅에. 그 땅도 제 이름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왜 계약서엔 어머님이 저한테 사신 걸로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이거 명백한 사기예요. 제 이름을 도용하신 거예요. 사기? 내가 지금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그때 민수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민수 씨에게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7억 5천만 원을 빼돌렸어. 통장도 내 몰래 만들고 땅도 이상하게 사고 팔고. 이게 정상이야? 민수 씨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침묵하셨어요. 엄마, 대답 좀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너희 주려고 한 건데. 주려고요? 그럼 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 실패했어. 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에 한국에서 식당 사업을 했어. 수진이 이름으로 통장에 있던 돈으로. 근데 망했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하셨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 그땐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됐어. 그럼 나머지 돈은요? 다른 사업에도 투자했어. 근데 다 실패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도용해서 사업을 하셨고 전부 실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고 하신 겁니다. 민수 씨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건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뭐? 명예 도용으로 고소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비웃으셨어요. 고소? 내가 나를 고소한다고? 시어머니를? 네. 이건 범죄예요.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와 또 크게 싸웠습니다. 수진아, 엄마를 고소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7억 5천만 원이야. 게다가 5억 원 대출까지. 엄마도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사정? 나를 30년간 이용한 게 사정이야? 저는 그날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기로. 30년의 참음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2022년 3월 저는 뉴저지에 있는 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름은 이재훈 변호사.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었어요. 상담실에 앉자마자 저는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제가 가져온 증거예요. 이재훈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수진님, 이건 명백한 명의 도용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충격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것. 둘째,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 차이가 뭔가요? 한국 형사고소는 명예도용과 사기로 시어머니를 처벌하는 겁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하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제 돈만 돌려받고 싶어요. 그럼 민사소송이 낫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시어머니가 돈을 돌려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이 없으세요. 사업 실패로 다 날렸대요. 그럼 한국에 있는 땅은요? 그것도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이 있어요. 이재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하네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에서 부정거래 취소 소송을 하는 겁니다. 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무효화하는 거죠. 그럼 땅도 님의 소유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죠.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어요. 이재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한국 변호사와 협업해야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변호사는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연결해 주셨어요. 김민지 변호사라는 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화상회의로 김민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수진님,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의 도용이고 사문서 위조죄에도 해당합니다. 사문서 위조요? 네. 님의 서명을 위조한 거니까요. 대출 서류, 부동산 계약서 모두 님의 필체가 아니죠? 맞아요. 전부 시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그럼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요? 아까 미국 변호사님은 민사 소송이 낫다고 하셨는데 민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하셨죠? 그럼 형사 고소로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감옥에 가실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초범 여부를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면 감옥에 안 가는 거죠? 네. 대신 벌금이 나오고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김민지 변호사는 즉시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님의 필적 샘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쓰신 서류나 편지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옛날 일기장이랑 편지들이 있어요. 그거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 직접 오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 법원 절차 때문에요. 저는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 가야 해. 왜? 변호사가 직접 오래. 수진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불쌍하잖아. 당신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12억 원이 걸린 문제야. 12억. 민수 씨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2022년 4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30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아이들은 민수 씨에게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제가 떠났을 때만 해도 고층 빌딩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에브리웨어 빌딩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수진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우리는 강남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형사 앞에서 진술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부동산 거래가 제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했어요. 형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 도용과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피의자는 미국에 거주 중이죠? 네. 소환장을 발송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정식으로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한국 경찰한테 소환장 받으셨대.
완전히 충격받으셨어.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수진아, 제발.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없어. 안 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제 목소리를 낸 거니까요. 일주일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진님의 필체와 서류상 서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검찰로 넘어갑니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시어머니가 한국에 오실까요? 안 오시면 국제 수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한국에 오실까? 2주 후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한국 가신대. 정말요? 응. 변호사 선임하시고 조사 받으러 가신대. 시어머니는 결국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으셨어요. 저는 검찰청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머리는 새하얗고 등도 굽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니? 어머님, 30년을 함께 산 가족을 고소하다니. 너 정말 대단하다.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저를 이용하셨잖아요. 이용?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해주신 것보다 빼앗아 가신 게 더 많아요. 12억 원이에요, 12억.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별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제게 물었어요. 피해자는 가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30년간 같이 사셨다고요? 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까? 네. 제 이름으로 통장이 만들어진 줄도 몰랐고 땅이 거래된 줄도 몰랐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명예 도용이네요. 기소하겠습니다. 2022년 6월 시어머니는 명예 도용,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2호 법정.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피고인석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으신 모습이 낯설었어요.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시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영숙,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며느리 김수진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혐의를 일부만 인정합니다. 일부만? 피고인은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명의를 사용한 것이지 사기나 횡령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명예 도용입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었어요. 그럼 왜 지금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총 7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사업에 투자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또한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해자 김수진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일했고 아이를 낳고 한 달 뒤에도 일터로 돌아갔어요. 제가 번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도용해서 통장을 만들고 땅을 사고 팔고 대출까지 받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작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 제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이 있고 이자가 매달 연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억 5천만 원은 이미 사라졌어요. 총 12억 원의 피해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30년간 같이 살면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재정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땅을 산다고 말했을 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중에 우리에게 준다고 하셔서 믿었어요. 그럼 피해자도 재산을 받을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받는 것과 제 이름을 도용당하는 건 다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증인들도 나왔어요. 한국에 계신 부동산 중개사, 은행 직원들이 증언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가 여러 번 땅을 사고 팔았는데 항상 김수진 씨 명의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 사람은 박영숙 씨였어요. 은행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김수진 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지만 모든 거래는 박영숙 씨가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이라고 하셔서 그냥 진행했어요. 판사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나는 너희를 잘 되게 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사업만 성공했으면 너희한테 다 줄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님. 근데 내가 욕심을 부렸어. 사업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결국 다 잃었어.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양측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오셨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모르겠어요. 30년간 쌓인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내가 미웠어. 네. 너는 젊고 예뻤고 아들을 낳았어. 나는 늙고 혼자였고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서 질투가 났어.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절 괴롭히신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순 없었지만 그분도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22년 10월 최종 재판날. 저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진술을 할 차례였어요. 판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김수진, 최종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1995년에 미국으로 시집갔습니다. 25살이었어요. 저는 미국 생활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하루도 편하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임신 중에도 일하라고 하셨고, 아이를 낳고도 쉬지 못하게 하셨죠. 계속하세요. 저는 30년간 참았습니다. 이민 생활이 원래 이런 거겠지. 시어머니도 고생하셔서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저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12억 원을 가져가셨다는 걸.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30년간 저를 괴롭힌 게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저를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은 충분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님이 제게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영숙은 30년간 며느리를 조직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고 초범이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미영이네 집에서 지냈어요. 수진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너는 잘한 거야. 고마워, 미영아. 2주 후 판결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언론도 와 있었어요. 30년 명의 도용 사건으로 이미 뉴스에 나갔거든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영숙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며느리 김수진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이는 명백한 명의 도용, 사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재산을 주려던 의도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시어머니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된 겁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 12억 원. 저는 안도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 부동산 3건은 피해자 김수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 5억 원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상환하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끝난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김수진 씨,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자들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원 계단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다가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어머님,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 민수랑은 이혼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보셨습니다. 왜? 30년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항상 어머님 편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런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미안하다. 어머님, 12억 원은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하지만 꼭 갚으세요. 그래, 갚을게. 저는 일어나서 떠나려다가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괴롭힌 30년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힘드셨다는 건 이해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법원을 떠났습니다. 30년의 참음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돌아왔어. 어디야? 호텔. 왜 집에 안 와?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피곤해 보였어요. 수진아, 미안해. 뭐가?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 편만 들었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혼해요. 뭐? 30년간 나는 혼자였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수 씨, 늦었어요. 나는 이미 결심했어요. 민수 씨는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면접권만 가지세요. 수진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12억 원 갚을 때까지 당신이 책임지세요. 어머니 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수진님, 이혼 사유가 뭡니까? 남편이 30년간 저를 보호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명예 도용을 방조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국 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재산 분할요? 네. 30년간 님도 일하셨으니 공동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집은요? 집도 반반 나누거나 님이 아이들과 살 경우 님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2023년 3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집과 양육권을 가져갔고 민수 씨는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저는 첫째 아들 제이슨 24살과 둘째 딸 엠마 20살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었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엄마 30년간 고생하셨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엠마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더 이상 참지 않고 싸우셨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힘을 냈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12억 원 배상. 판결문에는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나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돈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의 김민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돈을 안 갚으시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압류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재산이 없으세요. 그럼 매달 일정 금액씩 갚도록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12억 원을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수진아, 나는 돈이 없어. 그럼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 얼마? 매달 1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알겠어. 시어머니는 2023년 4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30년의 값이 매달 100만 원이라니. 하지만 저는 받기로 했습니다. 제 권리니까요. 그해 여름 저는 한인마트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식당을 차렸어요. 수진이네 집밥.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제가 30년간 만들어 온 음식들이었어요. 식당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수진 씨, 맛있어요. 여기 집밥 같아서 좋아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일을 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수진아, 왜 오셨어요? 식당 한다고 들었어. 와봤어. 저는 시어머니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맛있니? 응. 내가 30년간 끓여준 맛이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나는 내가 미웠어. 젊고 예쁘고 다 가진 너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내가 질투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죠? 응. 혼자 살아온 게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너한테 화풀이한 거야. 이제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받아. 뭐예요? 한국 집을 팔았어. 3천만 원 나왔어. 이거라도 받아. 저는 봉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쓰세요. 뭐? 저는 이제 괜찮아요. 식당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어머님이 더 필요하세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30년의 원한을 풀기 시작한 거죠. 2024년 가을. 저는 수진이네 집밥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 식당, 제 돈, 제 인생. 첫째 아들 제이스는 뉴욕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둘째 딸 엠마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식당에 와서 도와주었어요. 엄마, 손님 많아요. 그러게. 요즘 정신없어. 엠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점 하나 더 내는 거 어때요? 지점? 응. 맨해튼에.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힘들 것 같아. 근데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에서 쓰러지셨대. 병원에 계셔. 어떤 병이에요? 폐암이래. 말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 씨, 저 한국 가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네. 시어머니를 봐야겠어요. 저는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울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어머님. 수진아, 내가 왜 왔니? 어머님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외로웠어. 남편도 일찍 죽고 혼자 아들들 키우고 미국에 와서도 혼자였어. 그래서 너한테 화풀이했어. 너는 다 가진 것 같아서 질투났어. 미안하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됐어요. 저도 이해해요. 수진아, 너는 강한 사람이야. 30년간 참았지만 결국 일어섰잖아. 나는 그걸 못했어. 어머님도 강하세요. 아니야. 나는 약했어. 그래서 남을 괴롭힌 거야.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으셨습니다. 수진아, 용서해줘. 어머님,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용서했어요. 시어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고마워.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도 많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안 오셨어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서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외로우셨구나. 평생 혼자 싸우셨구나. 민수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저도 시어머니 며느리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엠마가 대신 운영해 주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시어머니 돌아가셨죠? 응. 엄마 슬퍼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금. 근데 후회는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엠마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해 겨울, 저는 한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이었어요. 수진에게. 나는 내게 많은 잘못을 했다. 30년간 괴롭히고 내 이름을 도용하고 돈을 빼돌렸다. 하지만 내가 나를 고소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너는 강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약했다. 그래서 남을 괴롭혔다. 미안하다. 내가 남긴 게 많지 않지만 한국 집 매각 후 3천만 원과 작은 땅 하나 약 5천만 원가 있다. 이걸 내게 준다. 그리고 12억 원을 다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다.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자격이 있다. 박영숙.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미안해 하셨구나. 그리고 저를 인정해 주셨구나.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2025년 봄. 저는 수진이네 집밥 2호점을 맨해튼에 오픈했습니다.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왔습니다. This is amazing. 베스트 코리안 푸드 IV 에버 헤드.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이슨과 엠마도 왔어요. 엄마 대박.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너희 덕분이야.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날 밤 저는 혼자 맨해튼 거리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25살에 미국에 왔을 때의 저를 생각했어요. 그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국 생활이 장밋빛일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30년간 참고 괴롭힘 당하고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웠고 일어섰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님의 대답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의 참음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삶. 당당하게 사는 삶. 그게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